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방금 최순실 씨의 검찰 출석 관련 뉴스 생중계를 듣고 오셨습니다. 모든 이목이 검찰에 집중돼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라는 말이 있죠.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와 정보력에 맞는 수사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유일호 부총리가 조선해양 해법에 대한 분석 내놨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로 과연 타당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 기온은 떨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가스 난방 요금에 대한 문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봅니다. 2016년 10월 31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정말 속병을 앓고 계신 국민들도 많은데요. 지난 구조조정 관련한 조선해운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과연 합당한 책임이 있는가라는 문제가 좀 국민들의 여론을 많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그 해법을 내놨는데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맥켄지는 독자 생존이 어렵다 이런 보고서를 내냈고요. 전문가들도 빅2로 개편해서 확실하게 좀 책임지고 살을 빼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또 공공부문의 발주를 통해서 살려두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조선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안과 또 분석에 대해서 카이스트 경영대학 김보원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빅2와 여러 가지 좀, 굉장히 좀, 가시적인 변화를 생각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빅3 체제 유지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하겠다. 이런 식의 방안들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예, 일부 긍정적인 제안들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실망이 크고요. 네. 좀 잘못된 방향으로 제안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태가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빅3 체제 하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과당 경쟁, 출혈 경쟁, 아주 불필요한 저가 수주 경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같이 빅3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건 당분간은 이제 각자가 잘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겠다 그러겠지만 시장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은 또 그때 있었던 그러한 과당 경쟁이 되살아날 게 이제 굉장히 자명하기 때문에 네. 지금 내놓은 그 해법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시장에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줬어요. 너무 큰 잘못된 시그널을 줬습니다. 네네. 어떤 면이죠? 지금 자본 잠식이 완전히 이루어진 기업,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7,000%나 되는 기업이 근본적인 구조조정 없이 살아남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또 정부에서 더 많은 혈세를 집어넣겠다는 보관이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거는 사실 경제 논리로도 설명이 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일반 상식으로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이 정책 방안이 상당히 심각한 그 문제를 내포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교수님도 저희와 이 문제를 인터뷰하시면서 여러 차례 빅2라던가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말씀하셨지만 결국엔 정부가 폭탄 돌리기 한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다음 정부로까지 대량 해고 문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공적 자금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 정부 임기까지 그냥 끌고 가겠다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대체로 그러한 비판에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번에 내놓은 이 정도의 안이라면은 왜 그동안 1년을 시간을 끌면서 낭비를 했었는지, 그 다음에 맥킨지 보고서는 왜 작성을 했었는지, 결국은 여러 가지 조언이라든지 합리적인 판단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냥 지금 현재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심하게 말하면 폭탄 돌리기라는 표현까지 하셨는데요. 네네. 그런 식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자, 좀 정치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일단 대우조선 살리겠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투하된 자금 외에도 더 많은 자금을 집어넣어서 회생시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정도의 손실을 감수해서 대우조선을 살릴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저도 지금 아주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냐? 저는 사실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조선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글로벌 산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자들하고 경쟁을 하고 이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업으로서 정말 기업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회의가 들 정도로 이러한 상황에 지금 처한 기업이 뭐 글로벌 시장에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 다시 되살아난다 할지라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불투명한 상황인데,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아무 기약 없이 혈세를 더 투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솔직히 좀 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결국 국민 한 분 한 분이 낸 세금에 관련된 부분들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한테 지금 진통제 먹인 꼴이 되었는데 문제는 정부는 11조 원 규모의 공공 수주를 할 것이다. 뭐 경비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자국의 어떤 수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숨통을 트이고 좀 전환의 모멘텀을 찾아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 다른 나라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글쎄, 저는 우리나라의 이 정책을 입안하신 분들도 경제학도 공부하시고 경영학도 공부하시고 그러셨을 텐데 기업이 수요가 없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없는 수요를 만들어줘서 수요를 창출해 줌으로써 그 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어떤 논리, 어떤 이론에서 시작된 건지 네. 저는 정말 굉장히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뭐 정부에서는 뭐 일본이나 중국을 비교를 하는데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랑 또 상황이 다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자연적으로 그러한 수요가 시장에서 생겼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조선소들한테 그러한 주문이 간다. 그거는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네네. 근데 우리는 지금 주문할 수 있는 수요가 없잖아요. 네. 자연적으로 수요가 생겨나지도 않는데 결국 정부가 수요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불필요한 걸 만들겠다는 거거나 아니면은 미래에 만들어져서 미래에 필요한 걸 지금 앞당겨서 만들겠다는 건데 네. 두 가지 경우 다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악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낭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네. 지금 11조를 들여가지고 수요를 창출하겠다는데 그게 4, 5년 뒤에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배 그렇게 전락해버리면 그 돈을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저는 정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뭐 대우조선해양 중에서 방산 관련된 부분은 경쟁력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분할 매각될 것이다라는 계획은 혹은 전망은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민영화라는 중장기 계획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문제는 사는 수은 같은 국책은행이 대부분의 자본 실질적인 주주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부정부패 비리도 지적돼 왔습니다. 민영화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을까요? 또 민영화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영화가 굉장히 좋은 방향은 좋은 방향이지만 지금 현재 산업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국책은행들의 여러 가지 가버넌스라든지 거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는데 책임 있는 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대우조선해양을 오늘날 이 지경으로 오게끔 했던 분들이 사실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그분들이 지금 계속 해법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해법을 내놓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해법 자체가 시장한테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네. 객관성도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이걸 모면을 하고 장기적으로 민영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이 좀 결여된 그러한 청사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큽니다. 예, 뭐 교수님께서 앞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시장에 혹은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도 참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금 민영화하겠다라는 계획도 수긍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국민적 감정은 여러 가지 혈세가 들어가는 이 구조조정 혹은 산업 재편에 있어서 좀 못마땅한 부분들은 있지만 앞서 또 처음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름 또 들을 만한 얘기, 뭐 친환경 스마트 선박이라던가 산업을 아예 선박 산업으로 좀 재편하겠다던가 이런 새로운 어떤 개척 방안에 대해 나온 부분들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꽤 쓸만한가요? 어떻습니까? 그 정부에서 친환경, 스마트 선박, 그다음에 고부가가치와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네네. 저는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한테 경쟁 우위를 줄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단어들, 이러한 용어들이 한 10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용어들이에요. 네. 우리나라 조선산업에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이런 걸 갖다가 내걸면서 지원을 요청을 하고 우리가 효자산업이다. 그런 걸 얘기할 때 사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10년 동안 이런 것과 관련돼서도 바뀐 게 없어요. 이런 쪽으로 발전되거나 더 향상된 부분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번지르한 용어라든지 아니면은 말잔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구조조정과 근본적인 역량을 기르는 데 집중을 해야지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유행어 같은 거 네. 여기에 너무 연연해 한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갖다가 좀 가리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런 부분들 들을 때마다 이 많은 얘기들, 시그널들, 주변의 이야기들이 있어 왔는데 그간은 왜 귀를 닫고 있던지 혹은 닫은 이유가 뭔지도 궁금할 정도입니다. 일단 또 이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뭐 1Q 사원들 전원 퇴직 얘기도 한번 인터뷰를 해드렸는데 지금 인력들을 굉장히 많이 감축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회생에 대한 방안은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방안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 부산 거제뿐만 아니라 이 조선업 종사자들에 대한 대량 실직 문제도 큰데요. 네. 굉장히 가장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조선산업의 노동을 담당하신 분들이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데 고통은 가장 크게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런 도덕적 해이를 통해서 기업을 곤란에 빠뜨렸던 그 최고 경영층이라든지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는데 정작 아무런 그 실질적인 잘못을 하지 않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좀 미지근하게 하더라도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고통을 받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이런 것에 대한 그 정부 정책이 발표됐습니다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관료주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이 안 가는 네. 그러한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현장에 내려가서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의 니드를 그 필요를 한번 좀 청취를 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구조조정을 앞두고 당시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귀를 열고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카이스트 경영대학 김보원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경제에 관련된 것들을 공감하면서 한번 이해해보면 어떨까요?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이 경제에 관련된 개념이나 이슈에 대해서 새롭게 뜻을 써주시거나 이행시를 보내주시거나 혹은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알칼리 생수 에이스 한 박스 드리고요. 여행 스케치에 나무야 공연 티켓 드리고 있습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도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경제 공감사전은
적금입니다. 적금. 많이들 알고 계시죠? 경기 침체 여파로 보험에 이어서 적금을 해지하는 분들도 크게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6개 시중은행에 따르면 고객들의 적금 중도 해지 비율이 올 9월까지 45.2%를 기록했습니다. 적금이라는 게 원래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은행에 넣고 약속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자가 포함된 계약 금액을 돌려받는 예금 제도죠. 보통 예금보다는 이자율이 높고요. 적은 돈으로 꾸준히 모아서 목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참 많이 이용하는데 중도 해지하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준비된 이자도 못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어렵지 않고서 적금은 깨지 않는데 요즘 이 적금 깨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반증이겠죠. 오늘의 경제 공감 사전 주제는 적금입니다. 여러분 적금에 관련된 생각 보내주셔도 좋고요. 경험도 좋습니다. 이행시도 환영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장 귀한 금은 지금, 가장 서글픈 금은 적금. 여러분 생각 기다립니다. 좋은 집은 좋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좋은 마을이 됩니다. 고층 한강 조망 테라스 하우스로 1차부터 인정받은 다산 신도시 대단지 브랜드타운. 다산에서 좋은 마을 금강 펜테리움 리버테라스 2차입니다. 1899-5733 금강주택 모델하우스 오픈 중. 성공하는 회사의 업무 솔루션 알려드릴까요? 비즈메카 이지는 인사, 회계부터 전자결제까지 모든 업무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 비즈메카 이지 하나로 모든 업무를 쉽고 빠르게. 무료 용량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윤소희의 KT.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 특히 반가운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국민의 간병비 부담은 낮추고 이번 서비스의 질은 더 높이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이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되고 병문안은 정해진 시간에만 하게 되니 병원 감염까지 낮출 수 있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제도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더 많은 병원의 참여가 국민의 더 큰 행복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이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지난달 생산, 투자, 소비 모두 부진하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양극화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큰데요.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직원들의 지난해 평균 급여는 7천만 원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은행 대출 연체율이 넉 달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데 이게 어떤 일일까요? 관련된 뉴스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톱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생산, 투자, 소비 부진 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들 이제는 정말 새롭지 않게 됐는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통계청이 오늘 이제 9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 산업 생산을 보니까 전달보다 0.8%가 줄면서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산업 생산은 6월에 마지막으로 플러스를 기록한 이후에 7월과 8월에는 2개월 연속 0%대로 간신히 버텼는데요. 이번에 결국 다시 마이너스로 좀 고꾸라진 겁니다. 이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도 8월보다 4.5%나 감소를 했는데 2011년 2월 마이너스 5.5% 이후에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설비 투자 역시 전달보다 2.1%가 줄면서 마이너스를 면치를 못했습니다. 예, 통계청 자료인데요. 이렇게 경제 지표들이 다 나빠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악재
장치가 겹쳤습니다. 산업 생산을 보면 이 광공업은 그나마 플러스를 지켰는데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이 부진했는데요. 특히 서비스업 생산은 이 한진해운을 비롯한 물류 대란의 여파로 마이너스 폭이 가장 컸습니다. 소비 감소 폭이 특히 심각했는데요. 이 음식료품을 비롯한 비내구재, 가전제품 등의 내구재, 옷 같은 이 준내구재의 판매가 모두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 통신기기 판매가 부진했는데 이 삼성 갤럭시 노트 7의 판매 중단 사태에 따른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지갑도 안 열리고 있고 음식, 옷 파시는 분들 힘들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직원들 보니까 평균 급여가 7천만 원대를 돌파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100개사 중에서 이 88개사의 최근 5년간 사업 연도 보고서를 비교를 했는데 지난해 회사당 평균 종업원 수는 8,633명, 평균 급여는 7,347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11년과 비교하면 종업원 수는 7.9%, 평균 급여는 20%가 늘었고요.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 연수도 10.13년을 기록을 하면서 4년 전 9.73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사 678곳의 평균 급여와 근속 연수가 각각 5,457만 원, 9.2년이었으니까요. 대기업의 근로 조건이 더 좋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된 겁니다. 예, 근로자 1인당 수익성도 나왔네요. 네, 그 지난해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대형 88개사 1인당 매출이 11억 8,400만 원이었고요. 이 4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0.44%가 줄었습니다. 반면에 1인당 영업이익은 8,400만 원으로 1.4%가 늘었고 순이익은 8,100만 원으로 15%는 늘면서 수익성은 더 좋아졌습니다. 올해는 경기 부진의 여파로 이 매출은 2013년을 정점으로 좀 하락 추세에 있긴 한데요.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 노력에 힘입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렇지 못한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걱정입니다. 네. 대기업의 은행 대출 연체율이 넉 달 연속 역대 최고치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금융감독원의 자료인데요. 지난 9월 말 현재 국내 은행권의 대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2.67%를 기록을 해서 2008년에 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연체율은 이 전체 대출에 대해서 원리금을 한 달 이상 연체한 금액의 비중을 말하는데 이 대기업 연체율은 올해 6월 2.17%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에 이 넉 달 연속 계속 오르면서 기록을 좀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보통 0에서 1% 수준에서 움직이는데요. 2%를 넘어선 이후에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예, 이 대기업들이 왜 이자를 못 갚고 있나, 빚을 못 갚고 있나 이런 의구심도 들 텐데 구조조정에 따른 영향으로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잘된 기업은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기업들이 좀 문제인데요. 이 한진해운이 8월 말 법정 관리를 신청한 이후에 이 기존 대출금을 좀 갚지 못하면서 이 연체율을 끌어올렸고요. 역시 법정 관리 상태인 SDX 조선해양 역시 이 연체율을 올린 주범이었습니다. 이 구조조정이 한창인 대기업과는 반대로 이 중소기업과 가계대출 연체율은 오히려 하락했는데 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79%로 이 전월보다 0.14% 떨어졌고요. 가계대출 역시 0.3%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가계부채 우려가 계속 좀 커지고 있긴 한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집단대출의 연체율은 아직까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경기 침체 여파로 보험에 이어서 적금을 해지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네요. 네, 그 신한과 국민 등 6개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 고객들의 적금 중도 해지 비율이 올해 9월 말 현재 45.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적금 중도 해지 비율은 전체 해지 건수 가운데서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한 건의 비중을 계산한 수치를 말하는데요. 이 비율은 2014년에 44.5%에서 지난해 42.6%로 좀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좀 오르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9월까지 전체 적금 해지 건수는 573만 8천 건 정도였는데 이 중에서 해지 건수는 259만 2천 건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 오늘 경제 공감사전으로도 이 주제를 다루고 있긴 하는데 이 적금은 웬만하면 이 찾을 때를 대비해서 가만히 두는데 이것까지 깼다. 살림살이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봐도 될까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적금은 서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나중에 포기하는 좀 척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가게의 살림살이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금융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가게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보험을 먼저 해약을 하고 이후에 펀드 납입을 중단하고 적금을 해약하는 순으로 이 금융자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가게가 가장 먼저 포기하는 보험의 경우를 보면 몇 년째 해약 건수의 증가세가 뚜렷한데요. 올해 상반기만 해도 40
41개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해지 환급금이 14조 7,300억 원에 달했고요. 이 추세대로면 총 해지 환급금 규모가 2014년 이후에 3년 연속 역대 최고액을 경신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참 적금을 깨는 마음도 씁쓸할 것 같습니다. 판잣집, 비닐하우스 보통은 일반적인 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데 이 대부분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강남구 서초구예요. 대표적인 부자 동네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이 서울 시내에 소지한 주택 이외의 거처 중에서 이 판잣집과 비닐하우스 집의 가구 수가 총 한 2,279가구 정도 됐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1,258가구가 강남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악구가 349가구로 두 번째로 많았고요. 서초구가 239가구로 그 뒤를 이었는데 이 서울 시내에 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 집 중에서 66% 그러니까 10가구 중에서 7가구가 최고급 아파트가 즐비한 강남구와 서초구에 몰려있는 셈입니다. 반면에 이 종로와 광진, 중랑 등 이 6개 구에는 단 한 가구도 없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 비닐하우스 집보다 더 열악한 기타 거처 거주자도 강남구와 서초구의 비율이 8% 정도 됐는데 기타 거처는 공사장 임시막사나 종교시설, 상가, 찜질방 등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자, 강남 서초구는 가구당 주거 면적 등 평균 주거 여건도 역시 서울 최상위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가구당 주거 면적을 보면 서초구가 83.3제곱미터, 강남구가 75.2제곱미터로 서울의 자치구 중에서 나란히 1, 2위를 기록을 했고요. 서울 시내 평균이 62제곱미터 정도라고 하니까 이 서초구와 강남구 주민들은 평균적인 서울 시민보다 4에서 6평 정도 더 큰 집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또 이 서초구와 강남구의 1인당 주거 면적도 각각 그 서울 자치구 중에서 1위와 3위를 기록을 하면서 다른 자치구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는데 결국 이 최고급 아파트가 몰려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부자 동네에 이 극빈층도 가장 많이 몰려 있다는 건데요. 이 최고급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밀려난 거가 그만큼 좀 많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풍경, 이 판잣집과 최고급 아파트가 나란히 있는 풍경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톱뉴스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그 대기업 대출 연체율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네. 지난달 연체율을 보면 중소기업과 과계와 비교해서 이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 좀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 방안도 발표되긴 했는데요. 이 더 큰 위험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구조조정을 좀 확실하고 조속히 좀 마무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네, 월요일 한 주간 맛있게 먹고 또 건강하게 먹고 그렇게 행복한 경제를 꿈꿀 수 있는 생생 장바구니 항상 보내드리고 있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네, 오늘은 좀 배가 고파서 그런지 평소보다 조금 빨리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네. 네, 자, 겨울이 갑자기 들어닥친 것처럼 굉장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거든요. 네네. 농산물 관련해서도 뭔가 변화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나주도 남쪽 지방인데 정말 오늘은 쌀쌀합니다. 이 사무실 안에까지 한기가 많이 느껴지는데요. 이런 날씨 속에서 이번 주는 갈치 그리고 방울토마토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갈치는 가정에서 구이나 조림용으로 애용이 되잖아요. 날씨의 영향보다는 이번 주는 외부 조건의 변화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6월 한일 어업협정이 결렬되어서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이 좀 금지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해당 수역에서의 갈치 할당량을 늘리고자 하는 한국과 줄이고자 하는 일본 사이에 접점을 찾지 못해서 조업이 현재까지 중단되고 있고 이 때문에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현재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방울토마토는 강원도 홍천과 횡성 그리고 전북 고창에서 주로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여름철에 이상고온 여파가 아직까지도 이어져서 재배 면적 감소하고 가격도 덩달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 어업협정 얘기 저희도 인터뷰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갈치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겨울철엔 또 약간 기름기 있는 생선이 좀 보양식이 되는데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주머니 가벼운 분들이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물가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는 품목, 그래서 좋은 품목인데요. 깻잎과 취청 오이가 있습니다. 네. 이 깻잎의 경우에는 이번 주부터 주산지인 경남 밀양 그리고 충남 금산에서 하우스 재배분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아울러서 취청 오이 역시 올해 재배 면적이 증가한 충청지방에서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좀 감귤도 이제 여러 군데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겨울이니까 귤철이긴 한데 네. 가격도 좀 내려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창 제철 맞은 감귤은 노지 생산량이 전년보다 8% 정도 증가해서 올해는 56만 톤가량 생산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시중의 공급 물량 늘어나면서 가격은 역시나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물가 소식 잘 알아봤고요. 오늘부로 네.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 지나가고 네. 있는데 가을하면 또 추수 떠오르고요. 햅쌀. 정말 이 네. 햅쌀은 좀 맛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관심 갖고 있는데 이 쌀을 부정 유통하면 단속된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거의 매년 10월 초중순이면은 추수를 거친 햅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나 마트를 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묵은 쌀은 거의 찾아보실 수 없을 거고 햅쌀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텐데요. 지난 한 달간 9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 햅쌀과 더불어서 곧 시작될 김장철 대비해서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부정유통 단속이 진행되었습니다. 예, 이 부정 유통 결국은 원산지를 속이거나 뭐 여러 가지의 이런 품목들을 속인 것 사실은 묵은 쌀인데 햅쌀이라고 한다던가 이런 부분일 텐데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원산지 표시 단속이 주된 단속 내용이기도 하고요. 햅쌀에는 양곡 표시를 속이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업체에서 국내산과 미국산 쌀을 혼합한 뒤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음식점에서 미국산 쌀을 활용해서 밥을 요리한 후에 메뉴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를 한다거나 하는 사례들이 적발 대상인데요. 네. 이번 단속의 결과로 원산지 표시 위반한 곳이 199개소, 또 양곡 표시를 위반한 곳이 8개소나 적발이 되었습니다. 네. 이 적발된 곳들은 일정적인 이 행정 절차 거쳐서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니 이 먹거리 안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민감한 그렇죠. 문제거든요. 지금 네. 뭐 이건 사람의 건강에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네. 빨리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나들이 가게에는 조금 쌀쌀해지긴 했어요.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엔 또 이 단풍 혹은 이 낙엽 보러 가시는 분들 많은데 그럼 가을 알죠. 여행 주간이 지정됐네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달 10월 24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2주간을 가을 여행 주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가을 여행 주간은 전국 26개 지역에서 40여 개의 숨겨진 관광지가 개방이 되는 행사인데요. 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된 전통시장 방문 코스 70선 이 중에서 한 군데를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어떤 네네. 뭐 지역의 어떤 시장들 이런 것들이 소개되나요? 네, 대표로 많지만 몇 군데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부산과 용인 지역이 있겠습니다. 이 부산에서는 지금 비엔날레 축제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 가을 여행 주간에는 부산 국제시장 또 함께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국제시장에서 깎아주시오라고 적힌 편말을 들고 이벤트에 참여를 하면 10에서 30% 정도 상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네. 또 경기도 용인에서는 이름하여 용인시 구석구석 당신의 추억을 남겨주세요라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네네. 그래서 용인 중앙시장을 또 방문을 하시면 유명 가수인 먼데이키즈 그리고 군악대 공연까지 함께 덤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영화 국제시장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꼭 깎아주시오라는 패널을 들고 참여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인분들께도 이렇게 다 알려져 있는 이벤트라고 하더라고요. 예. 재밌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부끄러워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을 나들이 부산 가셨을 때는 국제시장 방문하셔서 깎아주시오 패널 들고 참여하시면 조금 더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행을 즐기실 수도 있고요. 또 지역 특산물도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소상공인이 가장 어렵고 시장에 계신 분들이 어려운데 관광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통시장도 살리고 또 국민들도 즐길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소식은요? 네, 강원도 정선 아리랑 시장에서도 소식이 있습니다. 이 신토부리 체험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정선에서는 이번 가을 여행 주간 동안 강원 지역의 농특산물을 무료로 체험해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2주간 전통 시장에서 전국적으로 볼거리가 풍성하거든요. 그래서 네. 시간을 내셔서 인근 지역의 전통시장 방문하시면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공공요금 역시 시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수요의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고요. 하지만 공공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여름철 전기요금이 바로 누진제 논란 때문에 그런 부분에 논란이 있어 왔고요. 지난달에 상수도 요금 인상까지 여러 가지 지금
공공성에 대한 고민들이 있죠. 가스 난방비가 이 내려가는 기온과 달리 올라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마당에 이런 것들 굉장한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배경과 대안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정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 유승훈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부가 올 11월 그리고 내년 1월 이렇게 도시가스와 난방비를 인상한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제 상황에 지금 이걸 올려야 되나라고 하면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 에너지 가격이 이제 국제 시세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돼 있고요. 네네.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따라서 뭐 국제 시세에 따라서 국내에 그 도시가스라든지 난방요금, 전기요금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네네. 근데 최근 들어서 뭐 그 석유 수출국 기구 국가들, 즉 오펙 네. 국가들이 이제 석유 감산을 하면서 유가가 약간 올랐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북반구에서 좀 쌀쌀해지면서 네. 그 도시가스, 즉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그 도시가스의 국제 시세가 좀 오르다 보니까 그게 국내에도 반영이 돼서 이제 요금 인상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예, 정부도 지금 국제 유가 인상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고요. 가스공사가 연료비를 네. 인상하게 승인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산업부가 승인해주는 시스템인데 전문가들이 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 혹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책정이 좀 불투명하다. 천연가스 네. 같은 경우는 4개월 전에 유가를 적용해서 뭐 매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과정들이 좀 불투명하고 문제점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가스를 한국가스공사라고 하는 그 공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을 해서 도시가스 회사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네네. 여러 회사가 공급을 하다 보면 막 서로 경쟁이 돼서 좀 가격이 내려가기도 하고 네네. 또 원가가 어느 정도 밝혀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지금 한국가스공사라는 하나의 기업이 독점적으로 가스를 국내에 도입을 하다 보니까 그 원가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게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가 되고 있지는 못한 점도 있습니다. 네. 뭐 한전대 논란과 비슷합니다. 이른바 네, 맞습니다. 사실상 독점 공급 체제인데 네. 이 가스공사가 사실은 애초에 좀 비싼 가격으로 LNG를 구입했다. 이런 지적도 몇몇 의원들이 했거든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가스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기업이 나눠서 수입을 하는 것보다 하나의 기업이 이렇게 힘을 가지고 대량으로 구매하면 훨씬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 소규모 사업자가 여러 개가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큰 사업자가 이 가스를 구매하는 게 싸죠. 네. 사실은 그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그 한국가스공사라고 하는 기업은 세계에서 보면 가장 큰 손입니다. 아, 큰 손이군요. 네. 네, 그래서 그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지 않고 액화시킨 상태, 즉 LNG 형태로 수입하고 있는 그 수입상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회사가 네. 한국공사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 기업이 대량으로 사다 보니까 사실은 싸게 사올 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가스 가격도 떨어졌는데요. 네네. 근데 가스공사가 가스를 이제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막 20년 이렇게 장기 계약을 했습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당시에는 싸게 한 20년씩 이렇게 장기 계약을 했는데 이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가스 가격도 떨어지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지금은 장기 계약한 물량이 오히려 국제 시설보다 지금 비싸게 도입하는 그런 좀 어려움이 현재 나타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물론 지금 뭐 유승훈 교수님이 전문가이시긴 한데요. 이 전기 때도 그렇고 가스 때도 그렇고 뭔가 이 독점적인 구조의 이런 원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매자들, 즉 소비자들한테 올 때는 결국 이런 요금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이 공공 요금의 수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왜 꼭 이 시점에 지금 이렇게 올려야 하느냐라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교수님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생길 거다라고 지적하셨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가스요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제 겨울철을 앞두고 북반구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국제 시세가 오르고 그걸 또 국내의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게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스공사가 도시가스를 수입을 하는 공기업이지만 네. 실제로 이 가스를 공급하는 소매 사업자들은 전부 민간 기업입니다. 아, 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있는데 네네. 이 도시가스 사업자들 보고 손해를 보고 팔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손해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망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이 끊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국제 시세에 맞춰서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는 거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다만 전기 요금 같은 경우에는 국제 그 연료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네. 이게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는 좀 문제긴 한데요. 네. 전기 요금은 뭐 이렇게 잘 조정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유가가 떨어질 때는 안 좋고 유가가 올라갈 때는 좀 뭐 이렇게 그 좋은 측면이 있지만 도시가스는 이제 1년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또 국제 가격이 오르면 올라가고 국제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뭐 이런 구조를 취하게 됐습니다. 예, 참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 성과급이라든가 공기업의 어떤 방만한 경영 이런 것들을 또 연결해서 감정이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예, 이 겨울철 지금 가스 난방비 인상이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적 요인을 고려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요식업이면 요식업. 예, 이렇기 때문에 결국 경제에는 굉장한 부담이 될 거다라는 게 있는데 어떤 점 우려되십니까? 네, 정말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아무래도 연료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물가 전체가 들썩이게 되고요. 네. 또 이 도시가스나 뭐 에너지 이거는 이제 날이 쌀쌀해지면서 저소득층의 이제 난방 연료로 사용이 되는데 뭐 경기도 안 좋은데 사실은 이제 부담이 더 늘어나니까 경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시세가 오르는 거를 여기서 국내에서 안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도 어렵고 네. 또 도시가스 회사들은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가격을 올리긴 올리되 좀 수요가 많은 겨울에는 좀 약간만 올리고 네. 조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수요가 좀 적은 때 봄이 되거나 이제 내년 여름이 되거나 하면 그때 조금 더 많이 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좀 가격 조정을 좀 분산하는 이런 방법을 좀 고려하고 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공공요금이다 보니까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여파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대안 같은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때도 그랬고요. 지금 가스요금 인상 여러 가지 얘기 때마다 요즘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단어기도 한데요. 컨트롤 타워가 없어 보인다. 왜 상황에 맞게끔 정책들을 제때제때 좀 유연하게 내놓지 못하느냐 이런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교수님께도 에너지 기본법에 관련된 지적도 하셨더라고요. 네네. 과거에는 에너지위원회,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있어서 네. 여러 부처 간에 사실 이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물가가 오르면은 가스 요금을 관장하는 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지만 또 물가에 미친 영향을 다루는 데는 기획재정부고요. 네네. 또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또 가스 요금 올라가는 것을 또 승인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정부 내 여러 기관에 사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국가에너지위원회가 과거에 그런 역할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없어지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안에서 에너지위원회가 이 역할을 담당하다 보니까 좀 축소됐네요. 네네. 이게 축소가 됐습니다, 역할이. 네. 그래서 한 부처 안에서만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에너지위원회를 국가에너지위원회로 좀 격상을 시키면서 여러 부처와 또 지자체가 이렇게 좀 협의를 하고 협력을 해서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을 좀 결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하는 이런 절차와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도 조금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지적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과학기술대학 에너지환경대학원 유승훈 원장이었습니다. 톡톡 따라 불러보세요. LG 디오스 김치톡톡송. 배출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동치미 톡톡, 김치톡, 오이김치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김치 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톡톡. 처음으로 엄마가 된 날. 꿈꾸던 여행을 떠나는 날. 첫 차가 생긴 날.
세상엔 참 좋은 날이 많죠? 이 좋은 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든든한 보장과 알뜰한 보험료로 MG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보험. 성공하는 회사의 업무 솔루션 알려드릴까요? 비즈메카 이지는 인사, 회계부터 전자결제까지 모든 업무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 비즈메카 이지 하나로 모든 업무를 쉽고 빠르게. 무료 용량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윤소희의 KT. 찍톡탁 찍톡 탁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답 5192님 여행 스케치 티켓 드립니다. 이행시 주셨네요. 적어도 금리가 2%대는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적금 너무 싸죠, 금리가. 9182님 원마운트 티켓 드립니다. 역시 이행시입니다. 적자 가게로 호덕이다 보니 별 생각을 다 하네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소원 성취되는 도깨비 방망이는 없는지. 국민들에게 도깨비 방망이 하나씩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8시, 내일 저녁 8시 시 특집 다큐멘터리 시 다시 꽃 피우다라는 YTN 특집 다큐멘터리 방송됩니다. 여러분 마음 신선할 때 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따 4시에 또 특집 기자회견이 뉴스 특보가 있습니다. 계속 YTN 라디오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